네, 원래는 신중호의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는 시간이지만 오늘은 좀 심도 있게 특집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다시 또 하락으로 좀 변동성이 생기진 않을지 남은 하반기 리서치 센터의 수장이죠.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심도 있는 투자 전략 가져가 보겠습니다.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행히 이제 센터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좋은 네네.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 흐름을 보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뭐 델타 변이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이 뭐 일시적이다, 뭐 트랜지토리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야 이거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 싶은 단어까지 나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하면은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수요는 조금은 부진한데 물가는 계속 높아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센터장님은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뭐 말씀 잘 주셨는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거의 1970년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대부분의 이제 30, 40대 분들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나 경험해 봤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물가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오르는데 나의 실질 소득, 실질 성장은 계속 마이너스로 가는 이제 이런 상당히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나온 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예. 하반기 내년까지 가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실질 경제 성장률을 쫓아간다고 시장에서 믿고 있는 실질 금리, 네. 미국의 10년물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1%대를 지금 한 두세 달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실질금리라는 게 이제 부연 설명해드리면 이제 투자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금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보통 맞습니다. 우리가 시중금리, 시장금리 하는 거는 명목금리를 말하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거는 결국은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보통 분할을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미 높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남아 있는 게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과거 경험상 미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던 시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려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지금은 채권 시장, 미국 채권 시장의 수급상의 기술적인 그러한 연준이 매달 1,200억 달러씩 매달 자산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네. 지금 미국 그 재무부의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2년 만에 이제 다 달아서 네. 이것이 확정이 이제 추가 연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채권을 못 찍어내다 보니까 채권이 풍기 현상인 거죠. 이제 네네. 미국 국채의 풍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일부 떨어진다 해도 올해 6% 후반대의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본다면 이제 미국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영역은 좀 과도한 기술적인 일시적인 거라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발행이 수급상 기술적 요인이라면 남아있는 하반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물론 되게 예상하기도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국채 수익률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1.2를 찍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좀 세게 보시는 분들은 2% 넘을 수도 있다. 2%를 넘는다고. 그리고 네. 보통 최근에 조금 떨어졌어도 1.7에서 1.8%대는 보통 예측들을 하고 네. 있으니까 그만큼 지금은 좀 너무 과도하게 낮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또 이 상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 유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는 70불 중반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60달러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제는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머징 시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머징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은 뭐 좋은 질문 주셨는데 네. 이제 유가를 생산하는 나라들의 대부분 이머징 지수 안에 편입되는 국가들이라 그랬죠. 중국, 인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러시아 포함해서 생산하는 국가라 이제 더 걱정이 클 것 같고요. 네. 근데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그냥 속설상 생각해 보면 에너지를 덜 쓴다는 얘기고 네. 에너지 수요가 적다는 얘기는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이머징 시장이 더 힘들 거다. 뭐 이런 이제 단순한 논리로 연결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유가가 단기에 빠졌던 가장 큰 원인은 델타 코로나, 그러니까 델타 변이 때문에 하반기에 생각보다 빨리 이게 그 경기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하나 컸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상황 자체가 최근 한 두어 달 동안 경제 지표들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 다음으로 중국의 또 최대 원유 소비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우려가 생긴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 제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중국의 봉쇄 지수가 확실히 여름에는 급등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수요가 안 좋아서 중국의 소비 같이 안 좋아지는 이러한 모습까지는 아니고 중국 내의 그런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이슈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유가의 수요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말하기엔 좀 다소 이르고 거꾸로 지금 전 세계 그 유가 원유의 재고 수준은 상당히 많이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생산을 오펙이 워낙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유가가 여기에서 우하향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거를 우려할 필요는 없고 그거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나 한국 등의 향후 그 소위 말하는 지수의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아지는 이런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센터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게 또 중국의 수요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규제도 했지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2015년에도 중국이 기습적으로 위안화를 절하락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조금씩 이제 기준금리나 테이퍼링을 실시하면서 소위 말해서 달러를 이렇게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내가 섣불리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거나 아니면 소비를 진작시키면 다소 위험한 레버리지까지 가면 뒷수습이 안 된다. 그럼 최근에 중국이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좀 그걸 좀 따라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왜 서비스라든지 뭐 교육 이런 걸 제재하지만 내가 당장은 수요하지 않겠다. 이런 사실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봉쇄 지수도 말씀하셨는데 피크를 지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그러니까 닝보 저우산항이라는 이제 중국의 두 번째로 큰 항구. 네네. 폐쇄가 됐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세 번째로 큰 항구인데 부분 폐쇄에 들어갔다가 오늘자 아마 뉴스에 보니까 지역 로컬에서는 아마 조금씩은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말씀 주셨던 것은 아마 중국 정부가 좀 교훈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2015년도에 이슈 때 중국이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위안화를 갖고 소위 말하는 이제 놀 수 있겠다, 핸들링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지만 그때 전 세계 국제 금융시장하고 맞부딪히고 그때 중국의 그러니까 소위 그 외환 보유고가 아마 짧은 한 제 기억에 아마 6개월인가 만에 1조 달러인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아주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은 하되 그때처럼 상당히 아마추어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수출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그 위안화 강세가 불편하긴 하겠지만 거꾸로 지금 자본을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움직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현재 상당히 그 해외로의 그런 그 익스포저가 되게 적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또 위안화 강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당히 좀 서로 간에 힘겨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2015년도 같은 그러한 걱정스러운 사태는 벌어질 가능성은 좀 매우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수요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또 요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의 어떤 개선 속도와 관련된 증권가에서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티 서플라이즈 인덱스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투자자들이 보는 눈높이보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느냐 안 좋게 나오냐에 따라서 서플라이즈, 쇼크 이거를 저는 비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 지표를 보면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눈높이보다 지표가
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에 따르는 어떤 의미나 증시에 따르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이제 이미 이제 눈높이가 이제 머리 꼭대기에 보통 붙어 있다 그러지 네. 않습니까? 과도하고 높다라는 거죠. 예, 예. 네. 워낙 이제 작년 이후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대미문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대가 많이 한껏 낮아졌다가 실제로는 이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V자 반등하면서 계속 서프라이즈가 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작년 말부터 계속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은 마이너스 영향권에 가 있고 유럽도 네. 거의 제로 수준까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결국은 기업의 이익 그 상향 하향 조정하는 방향하고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말씀 주신 서프라이즈 지수는 지금 아래로 내리꽂고 있는데 네. 그 이익 조정 비율은 아직은 우상향을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와 달리 기업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서로 컨벌전스가 아니라 디벌전스가 일어나는 거죠. 네네네네. 탈동조화가 돼 있는데 통상은 장기 차트를 놓고 보면 아. 둘이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아, 그런데 이번만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서프라이즈가 다시 리바운드해서 올라가거나 기업 이익 조정 비율이 떨어지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생각 자체로는 기업의 이익이 지금 마진이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한 20% 이상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순이익 마진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네. 역대 평균 11%에 보면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생산자 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것이 기업들이 아무리 이제 전가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진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면 결국은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방향성으로 이익의 증가, 그러니까 상향 조정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쳐다봐야 될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눈높이가 조금은 낮아져야 되는 시기는 좀 맞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눈높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야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눈높이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전 세계가 다 동일한데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사상 최고치, S&P도 장중으로는 또 사상 최고치예요. 근데 이머징, 특히 한국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머징 마켓 매력이 없는 걸까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공 보고 놀란다고. 이게 2013년도, 14년도에 미국의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 네. 자산 매입 축소 시점에 신흥국에서 돈이 쭉 빠져나가면서 달러가 강세로 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신흥국의 상대 성과가 매우 안 좋아지는 네.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던 것들을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재밌는 건 그때 상황을 놓고 보면 실제로 그 소위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당시 버냉킨 전 의장이 13년도 한 6월쯤 여름쯤에 얘기를 했고 실제 실시는 14년도 1월부터 해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달러 지수는 14년도 하반기부터 우상향해서 올라갔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실제로 얘기는 있지만 아직 테이퍼링이 실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네. 언제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는 뭐 올해 연말부터 시작할 거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달러 강세가 먼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그런 악몽들이 느껴지면서 지금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저는 억울하다 보고 있고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신흥국들, 소위 이제 신흥국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자원을 수출하던 제조업의 그러한 재화를 수출하던 그 두 개를 수출하는데 수출이 그때보다 정말로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8월 20일까지의 수출이 보시면 일평균으로 한 32%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대만도 지금 신규 주문 역시 좋고 있고 그다음에 BDI나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 엄청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PMI 신규 주문 수출도 워낙 좋은 상태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본다면 현재 그 신흥국 한국을 포함한 수출 주도형 국가인 신흥국이 달러 강세라는 그 뜻밖의 복병을 만나서 지금 상당히 좀 힘들고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약한 테이퍼링이 나타난다면 신흥국이 미를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는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증시 외적인 얘기를 조금은 드려봤는데 저는 한번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밸류에이션.
좀 버블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가다가 변동성이 나오면 이거 드디어 밸류에이션이 고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각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게 또 이제 국가별로 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은 뭐 모든 사람이 버블이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워낙 장기 금리가 낮고 싸다 보니까 네. 돈값을 못 하다 보니까 티나라고 그러죠. There is no alternative.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싶어서 엄청 풀려 있는 과잉 유동성이 주식에 계속 좀 잠겨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되다 보니까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국면이 이제 미국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버블이 무서운 거는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라는 거고 이 얘기가 상당히 올 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점점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부담, 버블 부담을 느끼시는 게 맞고 위험 관리하셔야 된다 보고 있고요. 다만 한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버블이다라고 말하기까지는 너무 아직은 그렇게까지 비싼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시면 유럽은 또 거꾸로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선행 PER은 오히려 시장 PER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미국에서 오히려 조정이 와서 미국에서 빠지면은 오히려 가치 조정을 좀 받았다가 네. 오히려 미국에서 빠지는 돈들이 유럽이나 한국 같은 신흥국으로 빠져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시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 얘기는 해봤지만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스타일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와 성장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연초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돈나무라 그래서 캐시우드의 아크 ETF가 대표적인 성장주 ETF였는데 2월 이후로 계속 좀 별로입니다. 그렇다면 성장주 계속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르게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아까 지금 너무 낮으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지만 금리가 정상 수준으로 서 올라간다고 본다면 성장주가 각광받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이유는 성장주라는 것은 장기 채권처럼 먼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가화 끌어들이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끌어올 현가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또 그 빅숏이라는 영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2008년도에 그러한 엄청난 마이클 버리라는 실제 주인공 얘기가 또 나오는데 마이클 버리가 최근 들어서 아크 ETF에 대한 풋옵션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아크 ETF가 빠질 거다.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성장주의 대표 주자인 아크 같은 것이 빠질 거라고 그런 거 보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소위 플랫폼 기업들 또 미국은 지금 적자를 내는 신생 유니콘 기업들이 되게 많이 상장이 돼 있고요. 그네들이 이미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그 주가 수익률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펙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당장 돈을 못 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그 소위 좀 가치주, 경기 민감주 이쪽으로 좀 넘어올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반도체가 이게 성장인지 가치인지 좀 헷갈립니다. 만약에 아크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면 반도체 이게 힘이 안 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약간의 이제 오해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의 성장주 이꼬르 기술주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소위 테크라고 불리고 IT라고 불리고 뭐 여러 가지로 불리겠지만 그런데 한국 그러면은 그 테크의 대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때문에 그러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미국의 테크주들은 소위 멀티플, PR이 매우 높은 종목들이고요. 몇십 배, 예를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0배가 넘어가고 이러죠. 근데 한국의 대표 주자들인 이제 반도체주들은 PER이 10배 전후밖에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내년 기준으로는 5배밖에 안 되고요. 결국 시장 PER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기 때문에 MSCI 기준 놓고 보면 성장주 가치주에 다 같이 들어갈 정도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대표주들을 저는 성장주로 분류하기는 조금 성급하다 보고 있고요.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한국의 반도체주는 가치주 성격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피해를 심하게 볼 거라고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꿀팁.
시장을 보는 간단한 꿀팁 요거 하나만 전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제가 딱 한 가지 지표를 보자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금리. 예, 그다음에 굳이 보신다면은 전 세계 BDI나 컨테이너 인훈지수 같은 네. 것을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제가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든 커질 때는 현금 비중을 꼭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자기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30% 이상의 비중을 가져가시면서 그게 좀 어려우시면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꼭 짜시는 것이 앞으로 하반기 내년을 대비하는 좋은 그런 마음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소중한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흥국주권 리서치 센터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